고지혈증이 또 문제인 게 생명과 직결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심장을 멈추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의외로 별 문제 없는데 통증을 계속 호소하신다 해가지고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이런 양상일 때에 통증이 지속된다. 이러면 그때는 위험한 상황. 그때는 응급실 가야 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환을 얻기 전에 그 신호들을 잘 받아들여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우리의 습관 때문이라면 일단 습관부터 바꾸셔야 되겠죠.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최석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대사 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장년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내려간다면서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심근경색 그러면 남성 기준으로 45세 이상이어야, 여성 기준으로 55세 이상이어야 고위험군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40대 초반 환자가 내지는 30대 후반 환자가 식은땀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고 오면 또 왔구나, 또 심근경색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30대 초반 심근경색도 보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체구 크고 비만이신 분들이 많은데 한 번씩 20대 심근경색을 볼 때는 섬뜩한 느낌이 든달까? 어떻게 20대 이 탱탱한 혈관이 막힐 정도로 망가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통계 수치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치마 환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요. 당뇨 환자 500만 시대, 심지어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400만 시대. 게다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이상 지질혈증 환자도 4명 중에 1명이라면서요. 25%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생활습관 조금만 잘못되면 지방 수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저도 사실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공의 때 사실 생활 습관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잠 못 자고 계속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짬에 그냥 막 우겨넣듯이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대충 때우기만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간식을 주는데요. 아침에 싸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쉰내 살짝 나는 그런 김밥과 컵라면 하나를 넣어놓고 계란 삶은 거 2개를 넣어줍니다. 그게 이제 밤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밤에 이제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의국에 이제 빵 같은 거 선물 들어오면 그런 거 이제 펼쳐놔요. 그럼 의국회의 하기 전에 몇 개 막 우겨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텼기 때문에 저도 체중이 90kg에 가깝게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혈액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던 기억이 있어요. 전공의 때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요즘 통계 보면 25% 성인의 4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지혈증이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니까 지방이 혈중에 많이 떠다니는 질환, 이 고지혈증인데 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하냐 하면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낮을수록 혈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다음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4가지 검사를 보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몸에 남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간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고요. 60 기준으로 60 이상이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40 이하면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몸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몸 곳곳으로 다 지방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토탈 콜레스테롤은 그걸 합친 거기 때문에 20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높은 게 좋고 어떤 게 낮은 게 좋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속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지방으로 된 물질인데, 지방이라는 거는 세포막, 세포가 자기의 안과 바깥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포막이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물질 대사를 할 때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있어야 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은 우리 뭐 담즙이라고 하죠.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표현하는데 비누기로 만들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담즙, 쓸개즙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또 콜레스테롤입니다.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꼭 필요한 물질이죠. 또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호르몬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들, 부신피질 호르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 몸이 기력이 쭉 떨어지고 굉장히 기력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호르몬들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만큼 간에서 만들어면 됩니다. 간에서 7, 80%를 만들어내는데 먹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7, 80% 정도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필요 없는 수준이 되면은 멈추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대사 기능이 깨지고 내 몸이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되는 환경이 자꾸 생기게 되면 간에서 무한정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거는 먹어서만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 깨져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전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사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이 대사가 깨지는 것, 당뇨, 고지혈증, 이런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고 비만이라든지 만성 염증이라는 것들이 몸에 생기면 간이 그거를 주체를 못하고 계속 만들어내서 생기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 혈증이다라는 게 지금의 이론이에요. 대사 기능이 깨지면서 간은 간대로 무분별하게 만들고 게다가 우리는 또 계속 먹어서 주입을 하니까 필요한 양보다 넘쳐나게 되면서 문제가 돼요. 그렇죠.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담즙산이 늘면 우리가 지방을 또 많이 먹으면 더 많이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약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단순당, 가공당 같은 초가공식품을 포함한 음료수 같은 과당 같은 것들을 피해서 대사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게 고지혈증에도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지방을 적게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은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흡수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변으로 상당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변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 지방이 가볍잖아요, 물보다. 그래서 지방변은 물에 둥둥 뜨는 특징이 있고요. 응어리지지 못하고 푸득푸득하면서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회식 많이 하거나 술 많이 드시는 다음날 그런 지방변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은 흡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지질혈증은 그것보다 만들어내는 부분이 더 크다. 대사가 깨지고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내서 생기는 게 더 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대사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배가 막 아프거나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하면 알아서 병원을 갈 텐데 이게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확인해야만 내가 높다 낮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혈액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게 고지질 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지내세요. 응급실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중성지방이 가장 우리 몸에서 단순당을 먹었을 때 다음날 많이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단순당을 먹으면 그게 간에 글루카곤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근육이나 간에서 저장된 그 열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 남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곳곳에 저장을 하잖아요. 피하지방에도 저장을 하지만 내장지방으로도 저장을 하죠. 그럴 때 혈관으로 내보내는 형태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코겐이 너무 넘치게 되면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그것도 간이 하는 겁니다. 간도 또 결국은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게 특징인데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은 체고 있으시고 비만 있으신 분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는 200 이상이면은 위험이거든요. 160 이하여야 되는데 500 정도가 종종 보입니다. 그러면은 전날 치킨, 피자,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드셨나 봐요. 물어보면은 얼추 맞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5천을 본 적이 있어요. 중성지방 5천. 그래서 아니 뭘 하셨길래? 중성지방 5천은 정말 저도 드물게 보는 수치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일부러 환자분 어떻게 지내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전날도 피자, 치킨, 라면,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뭐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한 번에 동시에 막 그런 것들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면 단순당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몸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다음날 혈액 검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술 많이 드시면서 췌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신 분이었는데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환경이니까 더 당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글라이코겐이 꽉 차니까 그거를 대사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중성지방으로 혈중으로 내보내는 게 더 심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니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당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게 남아가지고 차고도 안 되니까 지방으로 만들어서 몸 곳곳으로 보내고 있는 환경인 거죠. 그 혈관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지내시면 지금 췌장염 증상으로 오셨는데 머지않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췌장염도 심각한데 췌장액이라는 거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다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다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도 있지만 남은 소장에 내려오면서 입에서의 아밀라제, 그 다음에 위에서의 펩시나제, 그 다음에 담즙에서의 리파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다 분해를 해고 그래도 남은 부분들을 췌장액이 나와서 분해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췌장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췌장에 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알코올을 계속 먹으면서 알코올 때문에 그 자체 췌장 장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면 췌장액이 췌장 자체를 녹이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췌장 자체를 녹이니까 췌장은 또 피막도 없어요. 그럼 주위에 염증들이 퍼지겠죠. 췌장에 있는 소화액들이 주위 장기들을 녹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으로 배를 움켜쥐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열도 많이 나고 항생제도 오래 써야 되고 후유증으로 췌장에 이게 석회화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래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췌장암으로도 관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췌장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환자는 그런 환경을 몸에다 쌓고 살면서 췌장염에다가 중성지방 5천 수치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럼 그 환자는 어떤 처치를 해요? 중성지방 5천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성지방 자체를 우리가 혈액에서 어떻게 뺄 수는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을 빼서 그걸 이제 센트리퓨지라고 하는데 원심 분리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장이랑 혈구로 나누는데 그래서 혈구만 뽑아서 이제 검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혈장이 원래는 투명하면서 약간 노란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방이 많은 사람은 혈장이 하얗게 육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혈장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혈액에 비계가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때부터 금식시키면서 항생제 치료해서 췌장염이 낫게 하면서 병원 식단을 하면 그래도 돌아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외부 음식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특별한 약으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또 문제인 게 말씀하신 대로 심근경색, 심장 질환으로 바로 가서 생명과 직결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쌓이다가 급기야 심장을 멈추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건데 심장 입장에서는 나름 아우성을 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심장이 멈추기 일주일 전, 뭐 며칠 전에 보내는 신호들이 있는 건가요?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하지만 심근경색이 생기는 부분의 한 10에서 20%는 엠볼릭 MI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와서 막아버리는 그거는 특별한 전조 증상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 작은 혈전들 때문에 뭐 멍이 잘 든다든지 심장 부정맥이 있어갖고 미리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 대부분의 80-90%의 심근경색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불안정 협심증 상태가 있다가 딱딱해진 동맥경화가 터지면서 막는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앞에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증상을 잘 알아두는 게 급성 심근경색의 어떤 전조 증상을 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협심증의 증상을 정리해 주시면 협심증의 증상은 어떤 거냐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먹이는 게 세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입니다. 이걸 거꾸로 돌리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상동맥인데 이 혈관을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자극만으로도 근육이 산소를 더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근육이 산소를 더 요구할 때 심장 혈관이 허혈 상태고 오면서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으니까 허혈성 통증이 생깁니다. 약간 조이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조이는 느낌이 나는 거죠. 꼭 왼쪽만 오는 건 아닙니다. 중간이 올 수도 있고 왼쪽도 올 수도 있고 오른쪽도 올 수 있습니다. 심장을 먹이는 혈관이 RCA라고 오른쪽 혈관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혔을 때는 또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볼륨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흉통이라고 심근경색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쪼이는 양상에 숨을 들이쉬어도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양상에 호흡곤란과 동시에 약간 식은땀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됩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시니까 가슴이 아파요. 얼만큼 아파요 병원에 가냐고. 이게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가슴 콕콕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쉼호흡 좀 하다가 뭐 한 1, 2분 지나고 물 마시면 괜찮거든요. 그럴 땐 응급실 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혈관 통증의 특징들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심혈관 통증과 제일 헷갈리는 증상이 식도염 증상입니다. 바로 같은 라인에 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도에 위산 역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극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에 이렇게 쓰리듯이 아프다, 신물 넘어오듯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심장혈관 통증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쪼인다 내지는 누른다 이런 양상일 때의 통증이 움직일 때, 무리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했을 때, 담배 필 때, 새벽에 온도 차이가 날 때, 추워질 때 이럴 때에 발생한다면 협심증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흉통 외에 방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 안쪽이라든지 요런 데의 통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정형외과 갔다가 정형외과 문제 없는데요 하면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심지어는 치과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별 문제 없는데 통증을 계속 호소하신다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걸 놓쳐서 그냥 치아 치료받고 집에 갔다가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30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다가 안정을 취해
마취했을 때 호전된다 이러면 안정협심증일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런 환경을 지나서 1분이 넘어가고 5분 가까이 간다. 그리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 이러면 그때는 위험한 상황, 불안정협심증까지 갔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응급실 가야 돼. 네, 그때는 응급실 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심장내과 예약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협심증의 증상을 아셔야 되는데 1분이 넘어가고 안정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그런 흉통, 이런 흉통일 때는 빨리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일 때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흉통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면 있고요. 진짜 끝까지 간 거고. 네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심장의 허혈성 통증을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에는 심근경색이 오면 식은땀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면서 호흡 헉헉대면서 오시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 그게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심장 주위 수술을 한번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와도 식사를 잘 못해요. 기운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시거든요. 그 정도로만 표현. 예, 그렇게 표현이 돼서 오셨는데 와서 심전도 찍어보니까 심근경색이 하루 이틀 지난 상태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또 체했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 여성의 환자분들은 전형적인 통증을 잘 안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에는 뭐 심장 주위로 심장혈관 외에 다른 콜레테럴 혈관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양상도 있고 심장혈관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기전이 있지 않느냐. 어머니들이 잘 참아버릇해서 참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했다고 얘기하시고 며칠 지나서 응급실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시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빨리 가까운 내과라도, 왜냐하면 자꾸 큰 병원들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큰 병원을 예약하려고 하면 요즘 특히 대학병원들 예약이 밀려가지고 막 한 달까지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과, 꼭 심장내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어도 다 진료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점검은 받으셔야 그렇죠. 되니까. 내과에 가면 심전도 진료가 가능하니까 가서 찍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1차 의료원이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료비도 저렴하고 예약도 특별히 필요 없이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교육 받으신 분들이고 이 다른 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동네 병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죠. 동네 병원 원장님들도요 다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님 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진료의 차이 특별히 크지 않습니다. 만나 보시고 마음에 들면 주치의 삼으시면 되는 거니까 동네 병원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증상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빨리 심전도라도 찍어보고 문진을 통해서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위험하다 하면은 의뢰서를 써주시거든요. 아니면 가슴 엑스레이도 찍어볼 수 있고 이런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내과라도 진료를 보셔라. 1분 만에 잦아든 흉통도 뭔가 시작된다는 기운이니까 나를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통증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럴 때는 가까운 의원이라도 빨리 심전도 찍어보든지 거기서 위험하다고 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빨리 예약이 가능하다면은 심장내과 2차 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급에는 심장내과가 있거든요. 요즘은 특히 밤에 심장 시술도 2차 병원급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뇌혈관도 시술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병원들이라면 예약도 빠르게 되면서 심전도를 포함한 심장 시술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의원 건너기 좀 그러시면 아예 2차 종합병원에 가셔도 충분히 그런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가까운 2차 병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의뢰서도 필요 없고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대학병원에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이런 의료 혜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응급처치, 응급구조대를 불렀어요. 10분, 15분 걸려요. 알아도 아니면 가족이라도 옛날엔 손을 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걸로 추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19 신고입니다. 환자가 만약에 의식이 없고 식은땀 흘리면서 아예 불러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부르르 떠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주위에 누가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119 신고를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나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AED라는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갖고 오도록 이제 명령을 딱 한 분한테 해줘야 되고요.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살펴야 됩니다. 환자를 불러봐서 반응이 없으면은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죠. 119 신고했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손꿈치를 이용해서 환자 가슴 정중앙에 복장뼈의 중간인데 젖꼭지로 치면 제일 중간이요. 거기를 갖다가 대고
1초에 2번 하나 둘 속도로 이제 5에서 6cm 정도 깊이로 눌러줘야 됩니다. 자기 몸을 실행해서 눌러줘야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그 환자의 생과 사를 가릴 수도 있고 평생 누워 지내느냐 일어나서 지내느냐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혈류가 가지 않으면 4분부터는 손상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19 신고를 했을 때 아무리 빨리 와도 보통 6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4분은 오롯이 옆에 있던 사람, 바이스탠더의 도움으로서만 혈류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서 그냥 두면 119 대원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미 뇌손상이 시작해서 한참이 지났을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손상이 30분 이상 지났을 때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해도 뇌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중지하거든요. 이제 고지혈증 얘기하다가 단계 가다 보니 심근경색까지 간 건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말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 기준치를 넘어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고지혈증이 진단이 됐다고 하면 네. 원래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뇨도 마찬가지고 초기인 게 확인이 되었다면 그때는 생활습관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도 130에 85를 넘었을 때는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140에 90을 넘은 게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됐을 때에는 혈압약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 생활습관을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진료 환경상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넘으면 약을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보다는 굉장히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2주만 해도 고지혈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먼저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과에 가서 혈액검사를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도 있는 약이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약을 통해서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얻은 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셔서 응급실과 멀어지는 건강 습관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일단 식습관을 강조하셨으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나열해 주세요. 제일 먼저 만성 대사질환에서 피해야 될 것은 담배술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술 기본으로 끊어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고요. 이 댓글에 또 뭐라고 달릴지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할머니 90세 넘었는데 담배 잘 피고도 막 다 여생 다 사시고 돌아가셨다. 평생 건강하셨다. 근데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걸 특별히 더 잘하시면 뭐 한 가지를 못해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뭔가 많이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담배의 위해를 어느 정도 가리고 사셨을 수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이 사는 환경에서는 담배 수를 그냥 두고 건강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가공식품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초가공식품이라는 거 정의는 뭐냐면 원료 물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밀가루를 갈아서 만들죠. 밀가루를 완전히 곱게 재분해가지고 거기다 모양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게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 향료, 색소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과자라든지 피자, 치킨 다 포함입니다. 다 밀가루 갈아가지고 이제 베이스 만들잖아요. 치킨도 고기지 그게 초가공식품이 하실 수 있는데 식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치킨에다가 튀김옷 안 입히고 그냥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튀김옷 다 입히잖아요. 그 튀김옷이 다 밀가루로 만든 겁니다. 빵가루 붙여가지고. 베이컨도 고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소시지도 고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가공육도 뭐 가공육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육은 특별히 또 1군 발암물질로도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해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료수, 액상 과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일 주스라고 하면 과일로 만들어진 100% 과일 주스를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당들이 가득 들어있고 원료 일부만 오렌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고 그거 희석해서 만든 걸 가공 음료라고 하잖아요. 사실 과일을 즙을 내버리면 거기에 당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것도 사실 위의 요소긴 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을 넣은 건 더 위의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라고 말하는 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료수, 마시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음료수는 어떤 걸 얘기해요?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있는 걸 음료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음료수 아닙니다. 우리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몸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몸에서 물을 더 빼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 대신에 먹을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콜라나 탄산음료 같은 거 물 대신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6개월 정도만 물을 잘 안 먹고 물 대신 음료로 대신해버리면 6개월도 갈 것도 없이 중간에 당뇨 걸립니다. 만약에 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좀 넓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 전혀 안 들어가
들어가 있는 탄산수 정도 좀 해당이 되고요. 조금 더 봐드리면은 액상과당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정도. 아메리카노에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태운 콩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액상과당에 의한 유해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원샷 한 잔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토리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원샷 한 잔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크림을 올린다든지 뭐 액상과당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먹는다. 시럽 이런 건 안 짜가고 됩니다. 예, 하면 그건 안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차가 있겠죠. 결명자 차라든지 보리차라든지 루이보스 차라든지 이런 또 새로운 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섭취했을 때 몸의 혈장의 부피를 늘리고 탈수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혈관에 도움이 되죠. 운동도 필요한 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은 사실은 혈관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운동 아무리 많이 해봐야 칼로리 없애는데 별로 도움 안 돼. 30분, 1시간 죽어라 뛰어야 밥 한 공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의 효과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몸의 세포 끝에까지 가는 말초 혈관들을 한번 크게 확장을 시켜줘서 세포가 산소의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저체온 상태처럼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는 젖산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들, 노폐 물질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한번 싹 걸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혈관을 쫙 확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면 땀이 나고 빨갛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땀이 충분히 나는 운동으로 150분에 300분 정도를 해줘야 암 예방으로서도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 예방으로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만성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됩니다. 물론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평생 취지로 습관입니다.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내 습관이 내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습관이 내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의 최석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